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Discover America, 미국의 발견의 그 첫 강의에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를 하게 된 저는 미국 학자이자 영어학자인 박우상입니다. 미국에서 강산이 변한다고 해도 이번은 변하는 그런 세월에 걸쳐서 영어학, 미국사, 미국 정치학, 미국 헌법학 등을 전공하고 위스콘신 대학교를 비롯한 여러 대학에서 미국학과 영어학을 가르치고 강연을 했으며 미국학과 영어학 백과사전을 집필하고 미국의 여러 교육기관들과 언론사들, 기업들의 영어 커뮤니케이션과 미국 정치와 문화에 관한 다양한 컨설팅 활동을 하였습니다. 국내에서는 주로 국가 영어 교육 정책 자문, 그리고 국가 영어 출제 감수, 그리고 영어 교사 연수 교육, 그리고 영어 교육 저서 집필 등에 종사해 왔습니다. 국내에서는 몇몇 대학에서 미국학과 영어와 관련된 그런 강연들을 했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일반 시청자들과 일반 독자들을 상대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미국학 강의를 하게 되어서 마치 미국 대학에서 강연하던 그런 시절이 그리워지는 그런 마음, 다시 설레고 기쁜 마음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있었던 2020년의 미국 대통령 선거에 관한 사실상은 거의 강연 규모의 그러한 강의가 될 것으로 봅니다. 자, 이제 그 미국이라 하면 우리 모두가 이미 친숙하고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듯한 그러한 나라입니다. 코로나 직전의 경우에는 연간 우리 한국인의 미국 방문자가 연 200만 명 이상, 그리고 유학생 수만 해도 23명이 넘는 그러한 숫자였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상당히 많이 그렇게 접촉도 하고 친한 그런 나라이죠. 가까운 나라입니다. 그러나 역사와 전통, 사회와 문화가 사실 크게 다른 미국을 개인적인 경험이나 개별적인 그런 지식이나 정보를 넘어서 일반적인 사실, 핵심적인, 포괄적인, 체계적인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세계의 모든 인종이, 모든 민족들이 아주 다양한 사상과 의견들이 넘치고 그 한 예로 대도시 고등학교에서 그 리세스라고 그러죠. 그 쉬는 시간의 경우에는 복도에서 거의 60개 이상의 언어가 사용되는 그야말로 대단히 다문화 다원주의적인 그런 사회, 그런 국가의 대표적인 미국인데요. 그 나라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국내에는 극히 그 단편적이고 개별적이며 그렇게 주관적인 이야기들이나 신뢰성이 검증되지 않은 그런 자료나 근거에 기반한 온갖 설명들이 온라인 또는 유튜브 같은 데 난립하는 것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지적인, 지성적인 균형과 사회적인 책임감을 기본으로 해야 할 그 언론의 보도나 학구적인 글들에서까지 그러한 현상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만큼 미국에 관해서 균형 잡힌 그런 시각에서 공정한 해석을 내리는 것은 실제로 상당히 힘든 것입니다. 광범위한 정보와 체계적인 지식은 물론 거의 교육받은 모국어 사용자 또는 그 이상의 영어 구사력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요. 또 실제로 미국 사례의 그런 사회 문화의 오랜 그리고 폭넓은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미국에 관한 어떤 이야기나 해설을 접하실 때는 그것이 얼마나 신뢰성 있는 자료에 기반한 또 얼마나 균형 잡힌 시각과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설명인지 질문을 던지시고 확인하실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강의 그 토픽인 얼마 전에 있었던 2020년도 미국 대통령 선거의 핵심에 여러분과 함께 다가서기 위해서 한 스텝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여러분들이 이 지도를 봐주시면은 얼마 전에 있었던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의 그 결과를 보여주는 그런 지도인데요.
상당히 그 빨간 지역이 많아 보이시죠? 우선 일견에 그렇게 감각적으로 들어오는 것인데, 이렇게 빨간 지역이 많아 보이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기 공화당 지역이고요. 공화당이 이렇게 전통적으로 elephant, 그 코끼리의 그 형상이 빨간색으로 전통적으로 이렇게 상징이 됩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은 이 파란색으로 낭키, 그 당나귀의 그런 모양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이렇게 빨간 색깔이 많이 보이는 이유는 이쪽에 공화당이 주로 표받지 인구 밀도가 적고 낮고 그리고 광대한 영역의 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딱 보면 이 빨간 그런 영역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트럼프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 트럼프가 이긴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러한 인구 밀도가 낮고 영역은 상대적으로 광대하다. 그것이 공화당의 기본적인 표가치다라는 것 유의해 주시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조 바이든이 약 8천만 표를 살짝 넘은 국민투표, popular vote라고 합니다. 를 차지했고요. 도널드 트럼프가 이 약 7,400만 표를 득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은 이 조 바이든이 613만 표 가량의 그 우위를 득표를 했죠. 그러나 미국 선거를 결정짓는 것은 국민 투표의 수가 아닙니다. 우리와 상당히 다른 그러한 그 대통령 선거의 그런 방식이죠. 미국에서는 국민 투표가 아니라 각 주의 그 공화당의 선거인단 또는 민주당의 선거인단 이렇게 각 주에서 누가 다수의 득표를 했느냐에 따라서 자기네 주가 누구에게 이 선거인단이 전체 투표를 던질지 자기네 주가 가진 선거인단의 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펜실베니아 주 같으면 20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주의 다수를 얻은 그 공화당이든 민주당의 후보에게 전체 표를 다 주는 것이 절대 다수의 경우입니다. 절대 다수면은 이 선거인단이라는 걸 이해하는 데도 상당히 골치가 아픈데 또 뭔가 있어요. 네. 대개는 각 주의 선거법이 그 또한 많은 변화를 겪기 때문에 해마다 항상 똑같은 것은 아니고요. 대개는 한 2주 정도는 금년의 경우에도 그런데 그 다수의 표를 얻었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눠지는 그런 주들이 간혹 생기는 것이죠. 네. 지금 금년에도 여기 동쪽에 보면은 이 메인주에서 그러한 표의 그 분산이 일어났고요. 네브라스카에서도 이렇게 표의 분산이 어떻게 되냐면은 되게 그 주에서 다수의 표를 얻은 사람에게 가중치가 주어져서 그 주의 선거인단의 수에 그러한 퍼센티지보다 자기가 얻은 퍼센티지보다 더 많은 그러나 다는 아니고 그렇게 표를 선거인단의 표를 갖고 그렇게 분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선거제도는 전 국민의 투표가 사실 각 주 단위의 선거인단의 투표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이 된다. 그래서 각 주의 State Department, 국무부인데요. 연방정부 같으면 State Department는 우리의 외교부에 해당합니다. 그것은 연방정부의 외교는 그 State 디파트먼트를 통해서 유일한 연방정부의 권한이고요. 주정부는 외교적인 그러한 준외교적인 그러한 어느 주랑 어느 그 국가와 그런 친선 관계를 맺는다든지 무역 관계를 좀 더 강하게 맺는다든지 그런 거는 가능하지만은 국가 대 국가의 그런 외교 관계는 주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그 스테이트 디파트먼트에서 국무부에서 이 선거를 맡게 됩니다. 그러한 선거의 각 주마다 그런 법이 있고 룰이 있고 절차가 있고 방식이 있고 그리고 그 주에 속한 카운티라는 것이 있죠. 굳이 한국어로 하자면 뭐 군 정도 되겠는데요. 스테이트 밑에 있는 행정 단위입니다. 그 카운티에서도 자체의 그런 규칙과 절차와 방식에 의해서 투표를 하고 개표를 하게 됩니다. 즉 미국의 그 투표의 그 방식과 법은 엄밀히 말하면 대단히 복잡하고 수백 수천의 그러한 그 행정 단위, 권력 단위에서 관련을 맺고 있는 대단히 복잡한 그런 구조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운영이 되는 것이죠. 참고로 우리와 문화가 정치 문화가 선거의 과정이 무척 다른 나라라서 몇 가지를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조 바이든이 613만 표를 앞서고 선거인단에서는 306표 그리고 트럼프는 232표를 득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선거인단이 공식적인 그 대통령 그 승자를 당선자를 결정해 주는데 그것이 12월 14일에 선거인단이 그 컨벤션 그 총 집회를 해서 각 주가 우리는 몇 표를 누구에게 줍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것이 전부 합계가 돼서 공식적인 그 대통령 당선자가 확정이 되고요. 그리고 그 공식적인 숫자가 이렇게 기록에 남고 공식적인 그런 선언과 발표가 따르는 것이죠. 이렇게 613만 표를 이길 때는 통계적으로 이 선거인단의 그런 때로는 국민투표에서 이기고 선거인단의 수에서 질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선거인단을 그 각 주에 유세를 잘해서 각 주에서 국민투표에 지고도 선거인단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경우죠. 그래서 엘 고어와 전에 조지 W 부시의 그런 선거가 그랬었는데요. 엘 고어가 국민투표에서 이기고도 아슬아슬하게 그 선거인단 표에서 아주 근소한 차이로 지게 되죠. 그래서 약간의 그런 소송이나 재개표 플로리다주에서 그러한 인시던트, 그러한 사건들 이 발생한 그런 경우였는데 물론 연방 대법원에서 조지 W 부시의 그런 그 승리를 인정을 했기 때문에 엘 고어가 곧바로 그 자기의 패배를 인정하고 조지 부시의 당선을 축하하는 좋은 그런 해피 엔딩으로 끝난 그런 경우였습니다. 금년에는 지금 이렇게 306표를 이긴 것으로 예측이 되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러한 숫자들은 지금 이 득표수도 완전하게 지금 확인이 되지 않고 있어요. 이것도 그 14일에 공식적인 선거인단의 표가 확인이 되고 각 주마다 다른 그런 규칙에 따라서 최종 발표가 따로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306표를 받은 조 바이든의 표를 여러 주에서 선거 무효다, 조직적인 근본적인 그러한 결함을 가진 자기에게 불리하게끔 체제가 되어 있는 그러한 주의 선거였다고 주장을 하면서 수십 개의 지금 그 선거법에 관한 그런 고소를 날린 대부분의 경우에 전부 기각이 된 그러한 상태인데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이 2020년에 이 선거의 지형들을 보시면은 그 다음에 2016년의 경우와 비교를 해주시면은 미국의 그런 정치적인 문화 지형들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2016년 거를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 보시면 빨간 거랑 파란 거가 거의 비슷하네? 네, 맞습니다. 미국의 선거는 그렇게 대부분의 경우에 한 85%는 기본적으로 후보자와 큰 영향을 받지 않고 미국 사람들은 인물의 성격이나 성품보다는 당의 정책을 중심으로 투표를 하는 것이 절대 다수의 사람들의 투표의 행동, 영어로 voting behavior입니다. 우리는 저 사람은 어떨까? 참신한 사람, 투명해 보이니까 관심이 있어. 이번에 한번 찍어줄까? 미국에도 그런 인디펜던트, 무소속 독립 그런 출마자들도 몇 번 있었고요. 그러나 커다란 성공을 얻은 그런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물론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도 없고요. 지금 2016년을 보면 이렇게 역시 빨가스름하니 공화당의 주들이 이렇게 이 락키 산맥을 타고서 쭉 흘러내려오면서 그리고 중부 남부 이쪽 그리고 압도적으로 이 남부 쪽에 이 빨간 것이 모여 있죠. 2020년과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부 쪽 캘리포니아 그 위에 오레곤 그 위에 워싱턴 스테이트 그리고 동북부 그리고 미네소타 일리노이 이런 정도가 미드웨스트에서 항상 꾸준하게 이렇게 진보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어서 데모크래틱 파티 민주당에 투표를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2016년을 또 이제 보시면은 도널드 트럼프가 약
6,300만 표, 힐러리 클린턴이 6,600만 표, 287만 표의 국민 투표를 우위를 점하고도 트럼프가 선거인단을 304, 힐러리 클린턴이 227표를 얻음으로써 국민 투표에서 크게 이기고 선거인단에서 짐으로써 클린턴의 입장에서는 패배를 하고 트럼프는 그런 럭키였는지 아니면 운영의 그 묘인지 승리를 하게 된 것이죠. 이 통계적으로 287만 표를 이기고 선거인단에서 이 정도의 차이로 진다는 것은 우선 선거인단의 게임에서 이렇게 진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굉장히 희박한 경우입니다. 2016년 그 대통령 선거 그런 면에서는 미국 전 대통령 선거 역사상 가장 통계적으로 희박한 그런 게임이 트럼프의 우세로 끝난 것이죠. 이렇게 선거인단 국의 선거에서 국민투표에서 크게 지고도 이렇게 크게 우세하게 이긴 트럼프의 경우에는 아마도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개별적인 주들의 공략, 그런 유세의 활동 이런 면에서 압도적으로 이겼기 때문에 아마 전체 그 맥에서는 힐러리가 우세한 것으로 언론 회사들이, 언론 기관들이, 그리고 폴링 여론 기관들이 힐러리 우세를 앞선 것을 예견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이긴 것은 그만큼 현실 감각과 실용적인 어떤 운영의 그런 기법이 뛰어난 트럼프의 그런 각주를 공략하는 전략이 효과적으로 성공을 거둔 그러한 경우가 2016년 그런 대선이었습니다. 이 2016년을 보시면 여기 faithless elector라고 쓰여 있는데요. 7명이 그런 각 주의 선거인들 중에 7명이 538명 중에 7명이 자기는 공화당의 그 자기 주에서 다수가 공화당의 그 후보자가 다수의 표를 얻었으면 자기는 공화당에 투표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절대 다수의 주에. 그러나 이 사람이 다른 당의 후보자에게 투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믿을 수 없는 사람, 하기로 돼 있는데 약속을 깬 사람, 그래서 이렇게 faithless, 믿을 수 없는 elector, 그런 선거인이다. 또는 어떤 면에서는 또 traitor, 반역자다, 배신자라고 표현이 되고 때로는 defector, 그런 자기 당이나 그룹을 배반하고 등을 진 떠나간 사람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사회의 그런 비웃음과 지탄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인데요. 2016년에는 트럼프에 가야 할 2명의 표를 던져야 할 사람이 다른 그 후보자에게, 클린턴에게는 투표를 했어야 할 5명의 선거인이 또 다른 그러한 후보자들에게 투표를 던진 것입니다. 그 중에도 이 콜린 파월 3개의 표를 가졌는데요. 존 케이식. 이 사람들은 두 사람은 공화당 예선에 나왔던 사람이지 공화당의 공식의 그 내셔널 일렉션의 전국 그 선거에서의 캔디데이트 그 후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일렉터들 중에 그렇게 4명의 공화당의 두 후보에게 투표를 던진 것이죠. 그리고 한 명은 론 폴이라고 자유당, 그리고 한 명은 버니 샌더스, 아주 미국 사회에서 그렇게 아주 저명한 그러나 홀로 가는 그런 외로운 그런 싸움을 사회당의 그 깃발로 해온, 지금은 최근에는 그 민주당에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버니 샌더스에게 투표를 한 사람도 있고, 또 한 명의 그 선거인은 Faith Spotted Eagle이라고, 그 Spotted Eagle, 점이 있는, 뭐 흰 점이 있는, 아니면 무슨 점이 있는 그런 독수리, 네이티브 아메리칸 원주민의 어떤 그 옛날식의 이름 같죠? 맞아요. 이분은 네이티브 아메리칸의 환경보호의 활동이 굉장히 그 뚜렷한 활동가입니다. 그분에게 한 표를 던진 그런 일렉토럴가 있었네요. 그 이외에도 3명이 다른 그런 일렉토럴들이 자기 당의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투표했는데 이 주에서는 그것이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A에게 투표를 줘야 되는데 B에게 했다. 그럴 때 그 주에서는 그걸 무효화하고 사람을 교체해서 A에게 투표를 하게 그런 절차를 밟거나 그 사람의 표를 무효화하고 A에게
표를 던진 것으로 간주하는 그런 굉장히 복잡하고 미세한 그런 절차상의 차이가 있어요. 아무튼 7명의 우리 국내적으로 하면 미국 사람들도 이거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 wacko. 좀 또라이 같은 그러한 행동이다라고 그 영어로도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2016년과 그리고 금년의 그 대선의 그 결과, 그 정치 기상도를 이렇게 합쳐보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이런 파란 지역과 빨간 지역이 한 85% 정도 겹치는 중복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이 정치 문화이자 그런 뿌리입니다. 뿌리는 쉽게 흔들리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 대통령의 선거는 아마 85% 정도는 그렇게 예측을 할 수 있고 나머지가 그 게임을 판도를 바꿔놓는 게임 체인저의 그런 이벤트나 이슈들이 등장해서 그 소위 게임 체인저 하는 주들이 선거의 최종 결론을 내는 그런 결정을 짓는 그런 소위 스윙 스테이트 그 근해나 추가 이렇게 흔들리듯이 이쪽에는 지금까지는 공화당의 성향을 가졌는데 이번에는 민주당에 투표를 한다든지 그 거꾸로 그런 반대의 그런 게임 체인저가 생길 수도 있죠. 금년에는 이렇게 어떠한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전국적인 그런 정치 문화는 어떠한 뿌리를 갖고 있는지 그것을 설명하는 6개의 그런 지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경제입니다. The economy인데요. The income belt라고 그리 불릴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인컴 하면 소득이죠. The economy, 경제. 경제의 띠, 미국 사람들이 고소득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지역과 아니면 중산층, 아니면 경제적으로 열악한 층이 주로 있는지 이러한 지역의 그 분포가 선거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두 번째, 러스트 벨트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쇠에 녹이 쓸 때, 녹과 녹슬다 이것이 바로 러스트이죠. 무엇이 녹이 쓴 그런 벨트냐 하면은 미국의 그 5대호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The Great Lakes. 그 주변에 오랜 동안 미국의 그 산업화의 그 핵심이었던 그리고 제조업의 핵심이었던 그런 지대입니다. 그 지역이 1980년 전후 이후로 급격하게 쇠퇴하면서 그런 제조, 산업, 기계 이런 것들이 녹이 슬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붙여진 이름이죠. 이런 지역 또한 미국에서는 주로 공화당에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바이블 벨트인데요. 바이블에 무슨 벨트를 있느냐. 좀 이상한 그런 개념이죠. 그러나 미국에서는 이 바이블 벨트는 기독교적으로 상당한 열의 또는 열광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분포해 있는 지역들을 연결하면 하나의 띠가 된다고 그렇게 지형적으로 보는 것이죠. 그 그룹이 대개는 산맥지형을 따라서 좌우 그리고 아래쪽 이렇게 중심부 이렇게 흘러가면서 초승달과 같은 그런 띠를 형성합니다. 그런 바이블 벨트. 그리고 총을 찬 총 벨트인가요?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The gun belt라고 미국에서 총기 소지를 많이 하고 있는 지역들을 보면 그 지역 사람들의 가치관이 또 달리 보입니다. 대개는 그런 보수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그래서 공화당을 그렇게 투표에서 많이 지지하는 그러한 지역이 되는 거죠. 그리고 The Education Belt 일명 칼리지 벨트인데요. 미국에서 그런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가진 그런 가치관이나 그런 문화적인 그런 전망, 비전 이런 것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대학 교육이 주는 미국 대선의 그런 영향을 보여주는 에듀케이션 벨트. 그 다음에 이 racist 여러분 아시는 racism 있죠? 인종차별주의 그리고 hate 사람을 더 폭넓게 인종차별주의는 백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white supremacist 백인 우월주의가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종적인 것을 더 넘어서 종교적인 문화적인 여성에 대한 성차별 또 성적인 어떤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특수한 사람들 그런 소수그룹에 대한 차별 이런 것들이 바로 심해지면 증오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hate 벨트가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지역의 그런 또
투표 성향 또한 그런 보수적인 공화당을 이 사람들은 또 그런 진보적이고 유색인종 이민자들에 대한 미움이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6개 다시 한번 income, rust, bible, gun, education, college, racist, hate belt 이러한 정치적인 기상도가 미국의 그러한 대통령 선거 또는 기본적으로 정치 문화의 골격을 85% 정도는 결정해 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렇게 미국의 그 정치 기상도를 우리가 많이 예측을 할 수 있고 그것은 정치 문화의 뿌리라고까지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나 그것이 항상 그러면은 뭐 수십 년을 민주당 대통령만이 계속 나온다든지 공화당 대통령만이 계속 나오겠죠. 그렇지 않은 것은 그 나머지 10에서 한 15%의 그 유권자들이나 그 주가 이 정치적인 그 뿌리, 기상도, 문화를 깨는 어떠한 추와 같은 그런 변화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 선거가 있을 때의 특정한 후보의 어떤 매력이 작용할 수도 간혹 있고 아까는 그 주된 그러한 개인적인 상황은 그렇게 중요한 그런 결과는 낳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간혹가다 그러한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빌 클린턴이나 존 F 케네디 같으면은 젊은 그 새로운 개혁의 바람이 젊다는 그 프레시하다는 그러한 기류가 상당히 커다랗게 작용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그 게임 체인저 이 판을 게임을 갖다가 변화시키는 그러한 스윙 스테이츠 추나 그네처럼 움직이는 주들 그리고 그렇게 스윙하는 마음이 이쪽으로 갔다가 공화당 쪽에서 민주당 쪽으로 기울거나 이런 스윙 보터들이 그룹상 많이 움직이면 그 주가 다른 쪽으로 이제 그렇게 추의 그네와 같은 그런 움직임을 하는 것이죠. 금년에도 5개의 주가 전통적으로 2016년에 공화당에 투표를 했던 주로는 공화당 성향의 주들이 5개 주가 금년에는 민주당에 투표를 함으로써 이 게임의 판도가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에 대한 지지를 처리한 그런 모습이죠. 첫 번째, 미국의 서쪽에서 보겠습니다. 서남부 지역이라고 사우스웨스트 지역이라고 미국에서 부르고요. 애리조나 주입니다. 아리조나 목자 뭐 이런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네. 이 캘리포니아, 그 다음에 네바다, 그 다음에 애리조나, 뉴멕시코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애리조나는 20세기 중후반으로 상당히 공화당 성향의 그런 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갑자기 이렇게 조 바이든 민주당이 우세한 그런 결과를 낳았냐면은 조 바이든과 그런 아주 오래된 그런 political rival 경쟁자이면서도 서로가 많은 부분을 또 존중을 하는 그러한 존 맥케인이라고 하는 공화당의 그 중진 상원의원이 있었습니다. 연방에. 그분이 최근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의 와이프 그 신디 맥케인이 바이든의 그런 인격도 존중을 하고 워낙 그렇게 굉장히 오픈 마인드드 된 그러한 개혁 공화당적인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이라서 트럼프에 대한 인격적인 그러한 실망을 바이든을 위해서 선거운동을 해주는 그런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애리조나가 바이든 쪽으로 표가 간 것이죠. 그리고 중서부 지역의 위스콘신 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희 홈스테이트인데요. 이 위스콘신 주의 경우에는 또 다른 이슈가 거의 뭐 웬만한 주에 못지않은 그런 청정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 청정 지역에서 갑작스러운 그런 코로나 확진이 급격히 늘면서 그 코로나 경보 그 확진 그 증가수 그런 데에서 빨간 그런 색을 계속 점할 정도로 여름 가을에 그 코로나의 그런 위기 속에서 굉장히 충격에 빠진 주입니다. 그런데 우리 청정 지역에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저 대통령 뭐 하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실망감, 위기감. 그리고 그것은 사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고요. 실제 환자들은 굉장히 커다란 좌절과 슬픔과 그런 고통을 뜻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위스콘신주는 20세기 그 전 세기를 거쳐서 공화당이 비교적 센 기류를 형성하고 있는 공화당 성향의 주입니다. 그러나 가끔씩 스윙을 해서 민주당적인 그러한 투표 결과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위스콘신의 그 공화당은 기본적으로는 다른 남부의 공화당과 좀 달리 개혁 공화당이라고 흔히 부릅니다. 그러한 또 민주당이나 또는 진보적인 그런 성향을, 그런 정책이나 그런 맥락을 많이 또는 종종 품는 그런 공화당이죠. 그러나 이번에는 그런 코로나의 이슈가 커다랗게 그렇게 바람으로 불면서 표가 바이든 쪽으로 간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가 하면 16표의 비교적 땅에 비해서는 많은 인구 밀도를 가진 디트로이트나 그 주변에 원래 그런 공업, 제조업이 강했던 그런 곳이죠. 미시간에서 16표의 선거인단표를 가진 주가 근래에 들어서 그런 젊은 여성 주지사의 그 리버럴한 진보적인 그런 활동과 그 뒤따르는 그런 정치 그런 주의 기상도에 변화가 오기 시작한 것이죠. 여기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그 리더십에 대한 강한 비판, 그런 것이 일어나면서 결국 미시간도 처음에는 트럼프가 이기는가 싶더니 나중에 대도시 쪽의 그 표가 열리면서 바이든 쪽을 지지하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 남부의 동부에 있는 조지아주, 영토상으로는 조금 더 넓은데요. 이 15표를 가진 조지아주는 비교적 20세기에서 공화당에 그렇게 투표를 하는 상당히 공화당적인 주였어요. 그래서 지난 대통령 선거 7번 중에 한 번만 민주당이 승리를 했던 그런 주입니다. 아주 공화당의 뿌리가 깊은 것이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많은 대학 졸업생과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최근 몇 년 동안에 이 조지아의 도시들로 많이 이주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조지아의 이런 소득과 교육의 그런 지형도가 달라지면서 민주당 쪽으로 이렇게 결국에는 기울게 된 그러한 인구학적인 그러한 경제 문화가 겹친 그런 변화가 온 것이죠. 펜실베이니아주는 동부의 그 대상을 끼고 있는 필라델피아, 미국 독립혁명의 보스턴과 맞먹는 2대 그런 혁명의 시작지죠. 네. 이 필라델피아를 중심으로 한 그 주변의 위성 그 카운티들, 도시들의 대단히 그렇게 진보적인 성향의 민주당 표와 시골 지역의 보수적인, 왜냐하면 펜실베이니아 주를 애플레이션 산맥이 관통을 해서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언저리에 북쪽 서쪽에 러스트 벨트, 굉장히 경제적으로 아직도 침체되어 있고 그런 정서적으로 굉장히 좌절감, 분노를 가진 이쪽인데요. 사실 바이든의 경우에는 그 스크랜턴이라고 하는 그 북부의 그 펜실베이니아 주의 그 도시가 자기의 그 뭔가요? 그 birthplace, 출생지입니다. 거기에 가서 여러분들 힘들죠? 저도 힘들었습니다. 어린 시절 굉장히 가난과 힘든 그런 생활을 보냈거든요. 그러한 바이든이 그러한 자기의 그 출생 지역에 가서 태어난 집의 그 잔디밭에서도 유세를 하고 여러분과 공감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런 것이 또 이런 보수적인 지역에 많은 어필을 하면서, 그리고 대도시의 그 필라델피아 중심, 그리고 명문 대학들이 또 모여있는 그 지역의 그런 민주당의 그런 뿌리의 그 표를 또 뒤에 업고 승리를 하게 된 그러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2016년에는 트럼프를 밀었던 공화당의 그런 보수적인 투표를 했던 5개의 주가 이번에는 이 5개의 스윙 스테이트로 자리매김을 하면서 이 게임의 판도를 바꿔놓은 게임 체인저가 된 것입니다. 네, 이번에는 그 여러 개 6개의 그 벨트 중에 맨 처음에 경제 아주 중요합니다. 소위 the income belt, 소득 그런 벨트인데요.
이 경제의 중요성은 누구나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사실 1789년에 미합중국이 건국이 되고 시작되기 전에도 이미 그 옛날에도 농업사회에서도 경제가 그렇게 사람들의 선거에 정치적인 행동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소위 미국의 그 건국 아버지들, Founding Fathers에 의해서 그런 논의가 이미 확인이 되었던 그런 정도로 경제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최근에는 1992년에 빌 클린턴 그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선거위에서 여러 번 얘기한 것이 표현이 있습니다. Is the economy stupid? 그런 표현을 한 것이죠. It은 사람들의 정치적인 투표의 그런 성향 또는 정치적인 판단을 결정짓는 그런 요소가 경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뒤에 stupid라는 표현이 들은 것은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듣겠어요? 좀 더 지나치면은 멍청하기는 이런 식의 그런 folksy 그런 토속적이고 조금은 직설적인 그러한 약간의 코믹한 우스개의 그러한 느낌까지 납니다. 그러한 표현을 빌 클린턴이 이렇게 여러 차례 표현했던 것인데요. 그래서 개인 클린턴으로서는 이러한 민주당은 근로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념적인 지지만 했지 실은 경제적인 혜택을 더 주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실용적인 노선을 자기가 걷겠다고 하는 그러한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빌 클린턴의 그러한 뉴리버럴리즘, 그 신자유주의적인 그러한 비전을 선언한 표현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기본적으로는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한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미국 그 정치 문화를 이해하는 데서 주의하실 것은 이 경제가 단순한 그런 방정식으로 모든 것을 결정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단히 복잡한 그런 다이내믹 어떤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화당을 보더라도 공화당은 공화당 지도층과 공화당에 투표를 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다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공화당에 투표하는 사람들은 누구이며 공화당의 리더십은 과연 누구인가를 우리가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공화당의 그러한 리더십은 첫 번째로 super rich, 아주 대단한 그런 갑부들에서부터 상당한 wealthy, 부유한 사람들까지가 공화당의 리더십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multinational, 다국적 그런 기업들 또는 대기업들, big corporations, 이런 회사들의 그런 운영자들이나 CEO 같은 사람들에서부터 규모는 작지만 미국의 중소기업들의 그런 CEO들, 이런 사람들 또한 기본적으로는 어마어마한 부자나 다국적 기업은 아니더라도 공화당이 추구하는 그런 경제 정책을 함께 그런 이익관계를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반들이 그런 공화당의 그 리더십을 형성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공화당을 지지하는 기본적인 동기는 뚜렷합니다. 경제입니다. 경제와 재정. 그래서 공화당의 경제정책이 이렇게 대단히 부유하고 대기업들에게 중요한 세금상의 어떤 인센티브, 그런 동기유발을, 모티베이션을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세금 감면, 텍스 컷을 줍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이런 산업 육성을 하자, 기금을 주자. 그래서 소위 정부의 보조금인 subsidies를 여러 가지를 이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주는 것이죠. 이러한 경제정책의 수혜자들이기 때문에 공화당의 리더십에서 그런 리더 그룹에서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미국에 또 이러한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사람도 있나요? 미국은 그렇게 이념적인 사회는 아니에요. 우리처럼 무슨 당 하면은 서로가 이야기를 듣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고 이념적으로 나의 것만을 주장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지금 많은데요. 미국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아닙니다. 물론 식탁에서 모르는 사람들끼리 정치 얘기를 하거나 종교 두 개의 기피하는 그런 토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존중이나 배려를 가지는 것은 다수의 그런 아직도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미국에도 엄연하게 존재하는 그런 class consciousness라고 영어로 표현하는데요. 계층의식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지금 제가 찍게 된 이 여자분의 이 사진을 보시면은 Stop robbing the poor. 가난한 사람들을 rob, 그 강도질하고 터는 그런 짓,
그만하세요. 왜? To feast the rich. 부유한 사람들에게 이 feast가 타동사로 쓰여 있네요. 잔치를 차려주기 위해서. 잔치상 차려주려고 가난한 사람 그렇게 강도질하지 마라. 굉장히 그런 radical, 격렬한, 과격한 그런 표현이죠. 그러나 극단적인 그런 케이스로 대중을 설명하지는 못하지만은 이러한 의식을 가진 미국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때는 제가 나눴던 이분과의 그 대화에서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그때 부통령인 닉 체이니가 있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다 그 석유 회사들, 오일 그런 인더스트리와 산업과 항공 산업의 그런 대변일 뿐이다. 부자들이 대변일 뿐이다. 그래서 화가 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인컴 벨트 중에 미국에서 중하 또는 하층이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그런 군의 유권자들의 경우인데요. 미국에서 지역적으로 주로 남부에 많이 있습니다. 남부는 오랜 동안 지금은 많이 그런 현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도 기본적으로는 북부보다는 많이 그런 산업이나 경제 이런 면에서는 낙후되어 있는 것이 아직도 사실이죠. 그리고 시골에 외진 그러한 뭐 중서부나 아니면 Great Plains 이런 대평원 지역의 그런 벽지, 산골, 애팔레이찬 산맥의 시골 지역이라든지 또는 5대5 주변의 러스트벨트라든지 이런 부분은 보수적인 그러한 종교관, 가치관 그리고 러스트벨트 같으면은 분명한 문화적인 이민자들이나 다양성에 대한 반감, 백인 우월주의 그리고 뭐 교육 많이 받은 여자 별로 밥맛이야. 이러한 증오감까지 갖게 됨으로써 공화당을 지지하는 그러한 한쪽에서는 굉장한 부유한 사람들, 산업과 경제의 그런 리더들, CEO들 이런 사람들의 그 리더십을 형성하고 있는 공화당이 이러한 대중의 경제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지지를 받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경제적인 지지보다 이 사람들이 실제 공화당의 경제 정책에 의해서 커다란 혜택을 누리는 것은 뚜렷하게 이렇게 감지되거나 그렇게 학문적으로 그렇게 근거 있게 분석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경제적으로 열악한 그러한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도시의 underprivileged 그런 열악계층인데요. 이런 시골 벽지가 아니라 이분들이 이제 다수가 흑인들이거나 이민자들이거나 중남미계 이런 사람들인데 중남미계 중에 이 쿠바 사람들은 상당한 그런 소득권에 들어있어서 대개는 공화당 지지자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남미계는 그렇게 한 90% 이상은 그런 열악한 환경에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이 그렇게 추구하는 복지정책이나 진보적인 그런 가치 그런 체계에 동조하면서 민주당에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경제권에 들어있지만 그러나 투표하는 행동은 달리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커다란 골격을 형성하는 미국의 그 중산층의 경우에도 미들 클래스 중에 이제 로워면은 그래도 많이 열악한 그런 프레셔를 많이 느끼겠죠. 그러나 대개 중산층이 교육을 바탕으로 그렇게 움직일 때는 미들 클래스 중에 middle 또는 upper 그 상위 중산층을 형성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개는 college degree, 대학 졸업장을 가진 그런 교육받은 사람들의 그런 띠와 그런 지역과 거의 비슷한 그런 분포를 나타내면서 서부의 캘리포니아, 오레곤, 워싱턴 그리고 산골 지역이면서도 교육과 그런 소득의 수준이 높은 콜로라도 그리고 중서부에서는 항상 이렇게 미네소타와 일리노이 다 교육 수준도 높고 소득 수준도 높고 그렇게 진보적인 그런 주들이죠. 그리고 동북부에 그러한 노스이스트, 뉴잉글랜드로 대표되는 그런 노스이스트 동북부 주는 대단히 교육 수준도 높고 그렇게 경제적인 수준도 높고 그래서 안정적으로 경제 생활을 하고 있고 가치관도 상당히 다양성이나 이런 것을 존중하는 그런 지역들이어서 여기는 진보당으로 민주당으로 투표를 하는 것이죠.
대부분 진보적 민주당이다. 예외는 경제적으로는 또 유타가 상당한 경제적으로 그런 upper middle class를 형성하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그렇게 안정적이고 그렇게 발전적이지만은 종교적인 가치관이 보수적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또 종교적인 보수적인 그런 가치관에 공화당에 투표를 하는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모든 것을 결정해 주는 거 전혀 아니다라는 거죠. 2020년에 그러한 변화는 그 조지아 주의 그런 인구학적인 고소득 그리고 고학력의 주민들이 많이 증가했다. 그래서 그런 인구학적인 변화가 민주당의 투표가 증가해서 바이든에게 표를 승리를 안겨주는 그러한 주가 되었습니다. 여기 인컴 벨트를 여러분들 봐주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캘리포니아, 오레곤, 워싱턴 대개는 짙은 그런 파란색이죠. 그리고 이 마운틴 쪽에 콜로라도, 유타는 이 인컴, 소득은 높지만은 보수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빨간 주로 실은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서부에서는 거의 꾸준하게 진보적인 미네소타, 그리고 일리노이, 그리고 대개는 공화정 성경을 갖고 있지만은 또 민주당 쪽으로 스윙을 하게 되는 위스콘신, 미시간. 그 다음에 5대호의 그런 위스콘신, 미시간, 인디애나, 일리노이 북부,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뉴욕의 서북부 이런 쪽이 그런 러스트 벨트인데 그다지 인컴이 높지 않은 그런 지역들이 이제 또 주로 이렇게 공화당에 표를 투표를 하는 그런 성향이 제법 강한 곳이죠. 그리고 이렇게 뉴욕주, 버먼트, 뉴햄셔, 로드아일랜드, 커네디컷, 매사추세츠, 그리고 버지니아, 그리고 이 미드 애틀랜틱이라고 하는데요. 중부 그 대서양 지역이죠. 메릴랜드, 델러웨어 이런 쪽에 이제 강한 소득과 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민주당에 투표를 하게 되는 그러한 뚜렷한 성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형들을 보시면 대개는 이 진한 파란색이 바로 민주당 쪽과 겹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왼쪽에 태평양 쪽에 웨스트의 그런 벨트, 동북부에서 중부 대서양 쪽의 주들까지 또 그런 강한 블루, 그리고 미네소타, 일리노이 이런 거, 콜로라도는 좀 외진 그런 섬처럼 존재를 하는 것이죠. 네. 네, 그 다음으로 미국의 그 정치 문화, 정치의 그런 뿌리를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그렇게 형성하고 있는 6개의 기본 벨트 중에 하나인 The Rust Belt입니다. 이 녹이 쓴 벨트는 미국에서 이런 표현을 해요. Blue collar workers sing the blues. 그 블루스 음악, 블루스 노래를 불러 제끼는 블루 컬러 그런 근로자들이라는 그런 표현인데요. 1980년을 전후해서 미국에서 일본, 중국, 한국, 멕시코, 브라질 이런 데에서 들어오는 각종 그러한 수입품들의 수입산업 이런 데 직업을 잃은 근로자들의 그런 슬픔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 원인은 수입과 외주, 아웃소싱에 있고요. 수입은 자동차, 철강 이런 굵직한 산업이 이제 자리를 외국에 내어주는 것이죠. 뭐 일본 자동차가 들어온다든지 한국 자동차, 전자제품, 뭐 한국이나 브라질 이런 강한 그 철강 제품들이 들어오거나 중국에서 또 아주 일용 잡화까지 심지어는 아이들 장난감까지 미국에서 만들려면 $30, $40, $50 할 것이 메이드 인 차이나 장난감으로 와서 $3.99, 3불 99센트, 뭐 $5, 99센트 이런 식의 제품으로 팔리기 시작하면서 미국 사회를 순식간에 그렇게 거의 지배하는 시장, 리테일 마켓을 지배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거기 아주 상징적인 미국의 아픔은 미국의 공식적인 독립 기념일입니다. The 4th of July, Independence Day죠. 그날 밤하늘을 술을 놓는 그 fireworks, 그 폭죽들이 made in China입니다. 거기에서 이러한 아이러니를 지적하는 미국의 그러한 의식 있는 때로는 그것이 자칫하면은 그러한 수입품이나 외국인들을
그런 이민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으로 흐를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런 아이러니를 지적하는 미국의 언론인들이나 그런 학자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웃소싱도 상당히 많은 그런 경우이죠. 예를 들면은 나이키 같으면은 그런 소잉 머신, 재봉틀 하나도 없이 그러한 옷들을 그런 스포츠 클로딩 옷들을 만들어내고 축구공을 꼬매고 뭐 파키스탄이나 인도네시아를 가서 이러한 소위 브랜딩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산업들, 업계들 이런 것이 이제 나타나면서 미국의 그러한 기본적인 산업을 생산을 활동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림이 그려진 것이죠. 1980년 전후를 두고 그 이후로부터 계속된 것입니다. 지역적으로는 The Great Lakes, 오데어 연안이 가장 뚜렷한 것이고요. 주변에 전통적으로 아예 역사적으로 보면은 조금 더 이 오른쪽에 펜실베니아 주를 뚫고서 오른쪽으로 들어온다면은 버지니아, 웨스트 버지니아까지 해서 거기 석탄이 발견되고 사실 미국에서 석유가 그렇게 최초로 발견된 것도 펜실베니아 주의 산원저리입니다. 그렇게 거기서 이제 철강이 나오고 석탄이 나오고 철이 나오고 자동차 산업이 등장하고 그 전에 이 철도 산업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제조업이 등장하고 일종의 산업화의 척추의 역할을 한 이쪽이 오디오 주변인데요. 거기에서 이렇게 찬바람이 부는 그런 수입과 외주의 바람이 불면서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게 되는 그런 슬픔이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주로 치면은 그 위스콘신 주의 동부 쪽에 뭐 예를 들면 모와키라든지 일리노이 주의 북부, 동부, 시카고 그 주변, 그리고 인디애나 주의 게리 이런 그런 산업 철강 그러한 이제는 낙후된 그러한 도시들, 센트럴 그 중부 또 남부 이런 쪽에 그리고 미시간, 오하이오, 중부 남부 미시간 그리고 오하이오 그리고 펜실베니아의 서쪽 중부까지 또는 북부 산악지대 이런 또 뉴욕주의 북쪽과 서쪽 이런 데가 그 오디오의 그러한 로스트 벨트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직업을 잃고 그 제조 공장들이 문을 닫고 그러면서 연쇄 반응이 오는 것은 그 주변의 작은 업체들,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가게들까지 싹 그렇게 엄청난 그런 데미지를 받게 된 것이죠. 예를 들면은 직업을 잃고 공장의 문을 닫으니까 은행, 주택 이런 것들이 아주 쇠퇴하게 되고 그런 근로자들이 가서 아침을 먹던 맥도날드도 문을 닫고 피자 가게도 문을 닫고 빨래할 사람들이 줄어드니까 런드로맷도 문을 닫고 이렇게 계속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서 그 지역이 쇠퇴하게 됩니다. 일시적인 부음도 물론 이 세상에 모든 것에 모든 사람이 나쁜 일은 그다지 많지 않아요. 네, 코로나에도 굉장히 그 부음을 경험하는 그런 발전적인 그런 기업들이나 새로운 또 업종들이 있죠. 네, 이 당시에도 그렇게 근로자들이 떠나고 직업을 잃고 그러면서 이삿짐 회사나 이삿짐 회사에 맡기는 너무 비싸면은 내가 직접 이삿짐을 끈다라는 의미의 당신이 끌어라 U-Haul이라는 이삿짐 트럭 그 대여 회사 점포 그 샵들이 있죠. 그러한 샵들이 굉장히 그 붐을 일으킨 물론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그러한 슬픈 그런 해프닝이 있었죠. 이제 이 러스트 벨트를 지도로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1980년을 전후해서 그렇게 공장이 문을 닫고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어버린 그러한 쇠퇴의 길로 접어든 그러한 지역, 오디오 중심이다. 그래서 위스콘신 동부, 일리노이 북서부, 북동부, 그리고 인디애나, 미시간, 중남부, 오하이오주, 펜실베니아주, 북쪽, 서쪽, 그런 산골 지역, 그리고 뉴욕주의 그런 서북부, 네, 이런 데가 이 러스트의 녹의 벨트를 형성하고 있다는 그런 반달형의 그런 모습이죠. 초승달이나. 예, 그래서 오디오 연안의 그 러스트 벨트들 그런 정치적인 지형들을 주목해 주시고요. 이 러스트 벨트의 이 경제적인 그 충격, 그 임팩트는
요 지역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의 그런 의식의 위기감이나 그런 어떤 좌절감을 많이 느끼게 한 그러한 대사건입니다. 그래서 영화, 즉 대중문화에까지 그것이 이야기가 되고 묘사가 되는데요. 제가 여기에 1986년에 론 하워드의 gung-ho라는 영화, 그 다음에 89년에 Do the Right Thing, 스파이크 리 감독의 미국 사회에서는 아주 센세이셔널했던 그런 영화이죠. 그 다음에 토니 케이의 98년에 American History X, 이 세 편의 영화는 이러한 경제적인 임팩트를 대중문화에 파고들어서 사람들의 의식에 어떤 다이얼로그가 된 그러한 작품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gung-ho, 뜻은 아주 멋에 내가 열광하는 그러한 모양새를 나타내는 형용사 또는 이따금씩 부사로 쓰이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미국의 자동차 제조 공장을 인수한 일본의 그런 관리팀, 회사의 그런 임원들이죠. 그 사람들과 현지의 그 로컬 미국 자동차 근로자들 간의 그런 노사의 문화적인 충돌을 그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코믹한 장면들도 많이 있고요. 때로는 그렇게 미국 근로자들의 슬픈 그러한 조크들도 많이 있고, 그러한 이 당시의 미국 사회를 관심 있게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한번 보실 것을 권하고 싶은 그런 작품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1989년에 Do the Right Thing. 이 작품은 러스트벨트의 그런 배경이 아니라 뉴욕의 5대 행정구역 중에 하나인,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브루클린인데요. 이 브루클린 지역 하면은 전통적으로 미국에서, 뉴욕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그 블루 컬러, 근로계층의 그러한 아주 중심축이 되는 그러한 행정구역입니다. 여기에서 한 피자 가게에서 이탈리안 아메리칸이 흑인, 예를 들면은 그 딜리버리 보이를 사용하고 그러면서 오는 어떤 문화적인 갈등, 또 어떤 동네의 그런 흑인 동네에서 일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놀고 있는 흑인들이 계단에 앉아서 아니면 길모퉁이에 서서 길 건너에 있는 조그만 저기 한국 그로서리를 보니까 온 지 얼마 안 돼서 저 사람도 갑자기 잘 사네? 저거 뭐가 비결이 있을까? 저 사람이 어떻게 잘 사는 거야? 하면서 코믹하게 그런 궁금증을 던지기도 하고 그러한 작품입니다. 일상생활에 파고든 그런 인종적인 갈등, 거기에 경제적인 요인들이 이민자들에게 직업을 뺏기고 자기 설당을 뺏긴 사람들의 그런 슬픈 그러한 모양새가 코믹한 그런 인종적인 갈등으로 보여지는, 묘사되는 그런 작품이죠. 감독의 그 스파이크 리 자신이 여기 이렇게 주인공으로 등장한 그런 모습이네요. 네. 그 다음에 1998년에 American History X는 이제는 그런, 이것도 역시 그 지역사회 커뮤니티, 그 로컬 그 라이프인데요. 여기에서는 스킨헤드라고 불리는 미국의 그 백인 우월주의 그룹의 한 그룹이죠. 거기에 속한 한 젊은이가 자기 동네에서 그렇게 이민자들이 와서 자기네들의 그런 설당을 뺏은 미국의 자유의 여신상이 상징하는 그런 자유, 모든 세계의 지치고 배고픈 자들아 미국으로 와라 하고 하는 그러한 포근한 엄마의 품과 같은 자유의 여신상을 그렇게 빈정거리고 그렇게 비판을 하는 그러한 작품이 영화에서는 상당히 극적인 그 격렬한 그러한 장면으로 치닫게 됩니다. 이러한 분노, 좌절 이런 것이 그 인종적인 증오로 치닫는 그런 좀 슬픈 그러한 엔딩을 하는 그러한 작품입니다. 여러분들께 즐거움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당시에 그런 미국 사람들의 그러한 문화적인 경제와 맞물린 그런 문화적인 그런 어떤 뿌리를 정서를 이해하는데, 오늘날 이 트럼프의 그 4년 집권 동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한번 보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은 그러한 작품이고요.
이 러스트벨트의 근로자들이 또는 후진들이 지금 공화당에 투표를 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경제적으로 정말 It's the economy stupid라고 하면 말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경제적인 그러한 인센티브로 공화당에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공화당이 그런 경제 또는 그런 노동 정책으로부터 소외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실상은 소외되는 그런 그룹입니다. 역사적으로 공화당의 그 정책에서는 수입 경제, 아웃소싱, 임포트 이런 것들의 시작이 바로 공화당 대통령들이 많이 그런 지지하고 또 닉슨은 아예 이 중국에 대한 그러한 데이터한테 해빙 외교를 1972년에 기습적으로 베이징을 방문하면서 열게 된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죠. 그 이후로 이제 중국의 물건들이 일용 잡화까지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화당의 그런 대통령들이 또는 공화당의 그런 의원들이 그 반노조 정책들을 강하게 추진하는 것이죠. 즉 러스트벨트의 사람들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잘 간파를 하지 못하고 자기네들의 그런 가치관이 보수적으로 이제 흐르면서 그러한 공화당이 가지는 보수적인 그런 정치적, 그런 종교적, 정서적인데 표를 던지게 되는 것이죠. 이 트럼프의 경우에도 수입을 제한했죠. 중국의 팔을 비틀면서 그리고 세금 감면을 줍니다. 그러나 이렇게 러스트벨트나 그렇게 소외당하고 그렇게 쇠퇴한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한 텍스 브레이크보다는 단기적인 긍정 효과는 있었지만은 주로는 산업계, 기업계의 리더들, 커다란 부자들에게 더 큰 파이가 가도록 그렇게 텍스 컷이 이루어졌고요. 그렇게 미들 클래스나 로어 미들 클래스 또는 워킹 클래스 근로계층에게 주어진 세금이나 노동정책의 어떤 혜택은 대단히 미진한 그런 것이 지난 4년의 그런 기록입니다. 그리고 오바마나 클린턴 때보다 이러한 사람들, 근로층에 대한 그런 혜택은 크게 못 미치는 그러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전 국민의 의료보험에 반대하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하나의 자기의 가장 커다란 업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네, 그럴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이 오바마 케어가 5,500만 정도의 아예 의료보험이 없는 미국인들 중에 2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그런 연방의 그런 틀 안에 넣어서 의료보험이 가능하게 입법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오바마 케어를 근본적으로 해체시키려는 그런 노력을 트럼프가 여러 번 했고요. 그것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자 실효성을 크게 약화시키는 그러한 행정명령이나 그러한 조치들을 취한 것이죠. 이 러스트벨트의 근로자들에게 그다지 혜택이 없는, 경제적으로는 모순이 되는 그런 투표 행동이다. 그래서 러스트벨트의 그런 의식과 정치 문화는 바이블 벨트나 건 벨트, 바이블과 건, 그리고 로우 에듀케이션, 저교육의 그러한 모습, 그리고 레이시스트, 그리고 헤이트 그룹들과 상당한 중복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에서 공화당에 그렇게 투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세 번째로 바이블 벨트입니다. 바이블 벨트는 어떠한 사람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을 말하냐면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정의는 기독교 신앙이 나에게는 very important to me, 아주 중요합니다. very important to my life, 내 인생에 아주 중요합니다. 또는 I'm a born again Christian, 나는 다시 태어난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정의를 내리는 사람들이 그런 통계, 이 캐리고리, 이 개념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죠. 기독교 종교 중에는 어떠한 특정한 분파를 제가 이 부분은 비난을 하거나 그런 의도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미국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은 evangelicalism, 그 복음주의적인, 복음을 강조하는 그러한 교회들, 그리고 fundamental, 그러한 근본주의적인 그러한 교회들이 이 그룹에 속한다고 미국의 그 정치 문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표현을 들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한 교회를 얘기하자면
대단히 커다란 거의 뭐 1600만 명, 2000만 명에 육박하는 그런 교인들을 가지고 있는 미국 남부 침례교회 Southern Baptists 이런 그룹이고요. Southern Baptist Church인 거죠. 그리고 Pentecostal 이런 분파의 교회들. 펜트코스트 하면은 미국의 이스터 선데이 부활 일요일 있죠? 그 부활절 지나서 7번째 일요일을 펜트코스트 이런 초기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추구하자라고 하는 그런 그 기독교의 한 분파라고 설명됩니다. 이쪽의 그러한 교회들의 특징은 그러한 새로 태어난 그런 기독교인의 모습 그리고 대단한 열성을 보인다라는 거죠. 이 중심 지역은 주로가 남부 지역입니다. 아주 압도적으로 남부 지역이고요. 예를 들면 보실까요? 미주리, 일리노이주 아래쪽 쭉 내려가죠. 테네시 역시 미국의 남부, 엘라베마 그 아래이고요. 조지아 동남부 그리고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미국의 아주 The Old South라고 표현하는데요. 오래된 남부 지역이다. 노예 제도가 깊게 뿌리를 내렸던 그런 지역들이죠. 그 다음에 노스캐롤라이나 지금은 굉장히 현대화되고 거의 그 산업화되고 있는 그런 발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통적으로는 아직은 바이블 벨트 안에 있는 것으로 늦습니다. 그 아래 사우스캐롤라이나 그리고 저 아래쪽에 또 엘라베마 했죠. 아르칸소 그 다음에 켄타키 테네시 위에 그 북쪽에 접하고 있는 그 다음에 동부 애팔레이션 산맥이 지나가는 버지니아 그리고 그 왼쪽에 광산 지역의 웨스트 버지니아 그 다음에 텍사스 특히 동부 그리고 오클라호마 대평원 지역이죠. 일부 그리고 일부의 캔자스 지역 그리고 플로리다의 북부 지역이 남부의 마이애미 같으면 국제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고요. 젊음의 분위기가 넘치고 그렇지만은 북부에서는 보수적인 그런 기독교의 그런 종교적인 문화가 상당히 대세라는 거죠. 전국적인 지형으로는 이 락키 산맥, 마운틴 웨스트라고 그래요. 산맥이 뻗치고 있는 서부 지역이다. 물론 캘리포니아, 워싱턴, 오레건 이거의 오른쪽에 동쪽에 있지만은 이 서부 산맥 지역에서 내려오면서 남부 산맥으로 해서 동부 산맥으로 이렇게 초승달형 그래서 영어로 crescent moon 초승달을 닮은 그러한 반달형의 그런 띠를 이룬다라는 거죠. 이 바이블 벨트는 그래서 산맥 이름으로 락키 그리고 중부의 아래쪽인 오자크 마운틴스 산맥 그리고 그 동쪽에 그레이 스모키 마운틴 테네시, 노스캐롤라이나 이쪽이고요. 조지아에서부터 저 끝에는 캐나다에 닿는 동북부 최단 메인주까지 뻗어가는 그 애팔레이션 산맥입니다. 근데 그 애팔레이션 산맥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그 주가 공화당으로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북부에는 상당히 뚜렷한 민주당 쪽의 그런 파란 지역이고요. 시골 산맥 지역에 그 인구가 적은 그런 쪽의 사람들이 뚜렷한 보수적 공화당에 투표를 한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몰먼의 유타주 그리고 유타하고 접한 일부의 아이다호, 컬로라도가 이 몰먼의 그런 종교적인 이 기본 남부의 바이블 벨트와는 성격을 달리하지만 몰먼의 그런 보수적인 종교를 같이 한다. 그래서 유타가 그런 공화당 쪽인 그런 뚜렷한 그런 전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지역인 그럼 미드웨스트는 어떻게 되나요? 이 미드웨스트는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남부의 보수적인 이벤젤리컬 또는 근본주의 그러한 기독교 문화는 아닌데 그러한 교회들이 지금 상당수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북부 교회의 남부화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어가 등장할 그럴 정도이죠. 그래서 미드웨스트 이 중서부 지역이 예를 들면 그레이트 레이크스나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보수적인 성향이 들어와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미국에서 가장 덜 교회를 가거나 기독교적인 지역이 어디냐 하면은 그렇게 뚜렷하게 민주당에 투표를 하는 서부 쪽, 캘리포니아, 그보다 더 위에 오레건, 워싱턴 아주 리버럴한 그런 쪽이고요. 동북부에 애팔레이션 산맥 시골 지역을 제외한 동북부가 이렇게 가장 덜 매사추세츠라든지 커네디컷, 로드 아일랜드 뭐 이런 쪽이 그렇게 종교적으로는 덜
여성적인 그런 지역이 됩니다. 이쪽이 민주당의 그 블루 지역인 것이죠. 여기 지금 그런 바이블 벨트를 우리가 지도로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아주 빨간 것과 그리고 상당한 그 다음 그런 급의 열망을 가진 쪽이 이렇게 오렌지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옐로우. 지금 만테나 와이오밍 아이다호 이쪽에 이 유타는 이제 몰몬교로 상당히 열성이라고 그랬죠. 보수적인 이 콜로라도도 여기는 아주 블루인 그런 곳이고요. 이렇게 반달의 띠를 이 중남부를 아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에팔레치안 산맥이 이렇게 쭉 메인까지 뻗쳐 있는데 동북부는 기본적으로는 블루 민주당 쪽이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강렬한 근본주의나 복음주의적인 그러한 교회나 교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이 반달 모양의 띠를 가리켜서 바이블 벨트라고 하고 그 중에 핵심에 소위 그 중에 핵심이라서 뭐라고 부르냐면 이 벨트의 버클이라고 그래요. 이 벨트 버클이 이 남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부는 이렇게 거의가 빨간 공화당의 그런 투표를 하는 지역인 것이죠. 금년에는 조지아주가 예외적으로 민주당에 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바이블 벨트와 유사한 그런 띠를 모이는 것이 소위 10대의 결혼하지 않은 국내에서 미혼모라고 하거나 영어로는 그 pregnancy, teen pregnancy라고 하는데요. 그 벨트가 있습니다. 아주 이 바이블 벨트와 유사하게 많은 부분이 겹치는 그러한 지형들로 보이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화적인 그런 지형들을 보거나 또는 이쪽에 강의나 교육을 할 때는 마음이 그다지 편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엄연한 현실로 다가오고 어떻게 그러면은 이 사회는 이러한 문제들을 사회의 그런 아픈 부분을 치유할 것인가. 그것이 또 하나의 그런 과제이죠. 일단 이 바이블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프레그넌시 벨트를 보면 상당히 유사한 띠가 나옵니다. 유타는 그렇게 틴 프레그넌시가 높은 그런 지역은 아닌데 여기 보시면 이 바이블 벨트의 벨트 버클 그 버클이 있는 그 핵심이 완전히 겹치고 있는 그런 모양새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에팔레치안 산맥을 타고 이제 조지아에서 또 올라가고 웨스트 버지니아 여기까지 쭉 뻗쳐 있는데요. 이렇게 바이블 벨트와 상당한 중복을 그리고 에듀케이션 벨트와는 큰 반대를 보이는 10대의 pregnancy, teen pregnancy 벨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정치적인 문화도 다른 종교적인 또는 다른 사회의 가치관이나 그런 문화적인 그런 기반과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참고로 설명드립니다.